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좀 머리 아프지는 않아요. 약간 이제 산수가 좀 필요한데, 그래도 알아둬야 되는, 현대인들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환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환율이 뭔지는 알잖아요, 그죠? 돈의 값이 이제 물가인데요. 물질의 값이 물가인데, 환율은 우리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돈을 서로 바꾸는 교환율을 말하는 거죠. 화폐 교환율을 환율이라고 해요. 오늘 이제 1달러당 원화값이 1380원이죠. 1350원, 1340원 하다가 1360원 하다가 지난밤에 엄청 올라가지고 1380원이 됐어요. 보통 우리나라의 적정 확률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는 1200원 정도, 달러당 1200원 정도 환율이 적당하다. 어떤 사람은 1100원 정도 환율이 적당하다.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2010년대는 계속 이랬는데, 경제 위기가 생기면 환율이 달러 값이 엄청 비싸져가지고 경제 위기가 되면 심지어 IMF 때는 거의 2,000원 가고 그런 적도 막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생기면서 1,500원대까지도 넘었던가 돌파했던가 돌파했던가 좀 1,500원 잠깐 터치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지금 1,380원이면 달러가 엄청 강세죠. 원화가 약세. 원화 값이 싸졌다고 한 거를 원화 약세라고 하는 거고, 달러가 강한 것이 달러 강세예요. 달러가 엄청 강세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만 달러가 강하냐, 원화가 약세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이 환율이 비싸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아니, 누가 좋겠냐? 환율이 저렇게 세지면, 환율이 약해지면, 우리나라 원화가 약해지면 좋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이득을 많이 볼까요? 예? 미국 맞아요. 수출하는 기업,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무조건 환율이, 아니 우리나라 값보다 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아니 그 전에 $10,000를 현대차 한 대에 $10,000였는데 이게 그냥 1,200원이나 1,100원 환율을 하다가 1,380원 되면 $10,000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의 40%나 더, 40%나 더 비싸게 탁 받아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돈을 바꾸면.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들은 무조건 좋아요. 우리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 수 있다. 물론 미국은 똑같은 가격이지. 똑같이 $10,000인데 똑같이 $10,000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면 환율로 바꿔오면 현대차 죽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달러가 이제 강하고 원화가 약세되면 현대차 같은데, 삼성전자 이렇게 그 반도체 만들어서 수출하고 그러면, 그럼 역사상 최대 이제 기업 이익, 순이익, 이익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수출 기업은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면 반대로 수입하는 사람들은, 수입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전에는 10,000원에 주고 살 수 있었던, 사왔던 것들을 13,000원, 12,000원에 주고 사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10,000원에 주던 거를 12,000원, 13,000원 주고 가서 사와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물가가 폭등합니다. 물가가. 이게 제일 문제예요. 수출 기업은 좋지만 수입 물가가 비싸지면서 이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급등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물가가 3% 높았다, 4% 올랐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는 것의 주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환율이다. 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입 물가, 이거 서민들한테는, 우리 국민들한테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환율이 높은 게. 우리는 수입을 정말 많이 해서 곡물 수입 뭐 거의 쌀 말고는 자급하지 못하잖아요. 쌀 말고 밀 같은 거는 뭐 90%에서 90몇 프로, 뭐 옥수수 다 90몇 프로, 대부분 다 거의 물자들을 기름도 수입하지, 곡물도 수입하지, 수입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거의 대부분의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해야지 물가를 잡을 수 있죠? 물가가 오르면 막 올라. 그럼 물가를 잡는 방법이 뭘까요? 오르는 물가를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르는 물가를 잡는 방법은 간단해요. 금리를 높이면 돼요. 금리는 이제 돈의 값을 말하는 거예요. 돈의 값을 얼마씩 쳐준다. 이제 금리를 높이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 주머니가 꽉 닫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잡아야 돼. 그런데 금리를 꽉 높이면 지금 3.5%잖아요. 한국은행 3.5%예요.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하고 시장금리가 있어요. 금리는 돈의 값이 금리인데,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있고 시장금리가 있어. 기준금리는 나라에서 한국은행에서 정해놓은 거고, 한국은행 3.5%를 하더라도 시장이 그게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데가 이제 5% 주잖아, 금리를. 그러니까 게다가 물가까지 막 오르잖아요. 그럼 시장금리가 3.5%보다 더 해. 그래. 10년물 금리, 뭐 2년물 금리 이런 게 있는데 3.9, 3.7 막 이러고 그러거든요. 기준금리가 높아. 근데 금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8%, 9%, 10% 이렇게 높일수록 물가는 잡혀요. 물가가 뭐 5%다, 7%다 이러면 금리를 7%씩 하면 돼. 그러면 더 이상 물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미국도 그래서 금리를 막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3.몇 %, 3.5% 이렇게 금리가 이제 그렇게 잘 낮춰지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2%또 안에 들어오나 지난달에 막 그렇게 기대를 해서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나 기대가 있는데, 그럼 어쨌든 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금리를 올리면 또 문제가 뭐죠? 네,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이제 금리를 올리면 이게 맞아요. 서민들이 또 대출들을 다 쓰고 있잖아요. 안 쓰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두 다 그래, 은행은 좋을 수 있어도 그 서민들은 금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파산하는 그런 개인들, 파산하는 이제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금리를 높일 수도 없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야, 이거는 이제 난관이다. 참 위험하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환율을 1,350원대로 묶어놔야 된다라는 게 지금 지난 현재 금융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금감원장이 한국은행장이 최대 목표가 지금 1,350원을 넘으면 안 돼. 1,350원 넘어서 1,400원이 된다. 심리적으로 이제 1,400원을 넘으면 큰일 나는 거지.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서민들한테는 환율이 1,2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이 1,400원이면 10%, 15%, 20% 가까이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얼마나 더 막 올라가겠어. 한국은행에서는 우리 물가가 3%다. 물가가 3% 올랐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3% 오른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오른 것 같아요? 이게 시장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는? 대파 물가는 파는 뭐
양배추, 파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사과 이런 것들은 3%는 무슨 3%, 2배, 수배, 3배씩 올라. 제일 안 오르는 게 쌀값이야. 쌀값 말고는 다 올라가지고 콩값 이런 거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이제 10년 전에 10,000원하고 현재의 10,000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물가가 3%밖에 안 올랐다네, 작년에 비해서?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이 1,400원이 넘으면 오늘 1,380원이에요. 큰일입니다. 1,380원에서 1,400원이 넘으면 언제 1,500원 갈지 모르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석유 나온다 이래가지고 뭐냐, 우리도 산유국이다, 산유국이다라고 발표를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성공 확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혹시 있을 확률이. 그리고 이것도 이제 1km를 지하를 파야 돼. 해수면을 파야 돼. 이게 유가가 65달러, 70달러가 넘으면 채산성이 괜찮아요. 70달러가 넘으면 1km 해저에 있는 것을 캐도 돼. 근데 유가는 점점 내려가고 있죠. 유가는 지금 70달러인가요? 70달러 못 미치던가 70달러인가 그래. 그러면 이게 이제 별로 채산성이 그냥 사우디에서 사오는 게 이란에서 사오는 게 더 싸. 이거 채굴 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현재 70달러면 이거 개발해서 하는 것보다는 또 우리가 이제 세계 최대 매장량이라 하지만 4년 쓰면 다 우리가 워낙 많이 쓰거든요, 원유를. 잠깐 쓰고 마는 거야. 또 이게 20%밖에 확률이 되지 않아. 20%도 나올 수도 있다는 확률이지 이게 엄마무시한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더 폭등하는 것 같아.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윤 대통령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투자 100조, 200조 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제발 원래대로 반도체 이거 열심히 좀 하시고 반도체하고 좀 그렇게 재생에너지 이런 데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환율이 우리 실수생활에 밀접한 역할이 있어요. 밀접한 게 있어요. 근데 환율이 1,400원이 막 되면 환율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식시장에 좋을까 나쁠까? 우리 자산시장에 환율이 막 폭등하고 그러면 자산시장에 좋을까 안 좋을까요? 이 환율이 높으면 투자가 많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값이 떨어지니까. 달러를 진 사람 입장에서 한국이 싸진 거야. 한국이 싸지니까 한국 물건 사러 가자. 한국 물건이 대표적인 게 주식이잖아. 부동산보다는 외국인들이 치고 빠지는 게 제일 쉬운 게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한국 물건이 주가가 싸진 거네? 여기서 주식 들어오자라고 하는데 이런 데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환율이 계속 올라갈 때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가 푹 떨어지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면. 환율이 높으면 주가가 우리나라 주가가 빌빌대고 다른 나라 주가들은 다 전고점을 뚫는다는데 우리 것만 빌빌대는 게 환율이 지금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좀 내릴 거라 하면 많이 들어오겠죠. 환율하고 주가하고 영향 관계가 거의 상관관계가 반비례한다. 완전 거의 관계가 똑같다. 환율이 1,500원 뚫는다. 그럼 주가는 완전히 내리막이다. 환율이 이렇게 미국 나스닥이 아무리 올라간다. 그래도 환율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스닥 올라가면 우리나라 주가는 다 올라가지?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나스닥보다 환율의 영향이 사실은 환율하고 동기화된 그런 율이 더 높죠. 그럼 우리나라 환율만 지금 문제가 있냐? 우리나라 환율보다 더 문제 있는 환율 있죠? 어느 국가의 통화가 지금 완전 맛이 가고 있을까요?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옛날부터 그랬고, 브라질은 어쨌든 그런 데 말고, 그래도 OECD 국가 내에서 경제가 큰
10대 아내들은 일본은 달러당 156엔이에요. 달러당 156엔.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안 오니까 5년 전에는 얼마였냐? 달러당 100엔이었어요. 100엔 하다가 156엔 했지. 하고 있지. 어떻게 된 거예요? 100엔 하다 우리는 1100에서 1200원이 적정인데 1400원 가까이 됐잖아. 요거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한 거하고 뭐가 더 변동성이 더 커요? 일본이 훨씬 이거는 35%예요. 우리는 20%가 안 돼. 한 17%, 15% 뭐 이 정도인데 일본은 35%가 올라간 거야. 평상시보다. 100엔 하다가 156엔 뭐 이러다니까. 이제 우리나라 걸로 보면 일본하고 엔하고 이제 원이 일본 엔이 얼마냐면 지금 이제 8.8이거든요. 이제 본래 우리는 10이 보통 10배가 이제 가장 기본. 우리가 일본 100엔이면 1000원이구나. 1000엔이면 10,000원이구나. 10,000원이면 10만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다 했었잖아. 일본 엔화 생각을 하면 보통 이제 10배였었는데 8.8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약세인 거지. 우리나라보다 여전히 10이야 되는데 8.8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일본에 가면 값이 싸져 있는 거지. 일본의 물건들이 싸져 있는 거예요. 10%씩. 한 12%씩 싸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에 밥 먹으러 가면 옛날에는 엄청 비쌌는데 밥값이 지금은 뭐 이번에 신문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1인당 GDP가 일본을 드디어 추월했다. 1인당 GDP 우리나라가 이제 2022년은 33,000달러 정도 됐는데 33,000달러 정도 됐는데 뭐 이렇게 기준 걸 바꾸고 나니까 일본을 추월해서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더 높더라. 이제 그렇게 이번에 새로 발표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속 가능하게 높아야 되는데 계속 더 해서 차이가 해서 우리 4만 달러가 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환율이 일본은 100엔에서 156엔이다 보니까요. 일본 엔화 값이 폭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가난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원화 값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10%에서 20% 정도는 세계적으로 볼 때 가난해진 거야. 그러니까 33,000달러 이게 원화 값이 이게 1,200원이었으면 35,000달러의 1인당 GDP가 될 텐데 이게 아니고 1,400원이니까 32,000달러의 GDP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계 자산이 좀 별로 약해. 이제 값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환율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환율이 1,100원이면 우리나라는 35,000달러, 36,000달러 막 이렇게 될 거지. 환율이 1,000원이면 37,000달러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 GDP가. 그럼 야, 그 환율만 가지고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자 되는 법칙이 생기네? 환율이 뭐 700원이다. 이제 뭐 달러당 700원이다. 그 지금의 반토막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4만 달러가 넘어. 7만 달러는 아니지만 5만 달러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예, 그런 일은 우리 돈의 값이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죠. 미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을 정부에서 약간 통제하는 게 있죠. 어느 나라든 환율은 정부에서 좀 통제를 좀 합니다. 그런데 환율 조작국을 왜 지정을 하는 거냐? 미국에서 자기 나라 통화가 때로는 공격당할 때도 있거든요. 헤지펀드나 어떤 금융 거대 자본들이
어느 나라를 타겟해서 그 나라의 환율을 공격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영국도 공격당한 때도 있어요. 그 조지 소로스인가요? 조지 소로스가 이제 공격을 해서 영국 파운드를 공격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뭐 이익이 많은가 봐요. 어쨌든 그렇게 한 적도 있을 만큼 통화는 이제 때로는 거대 자본에 의해서 공격당하기도 하는데요. 그래 2018년 뭐 17년 19년 이런 때는 환율 조작국으로 우리나라 지정당했어. 왜 그러냐면 미국에게 이제 덤핑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 우리나라 세탁기, 우리나라 테레비 이런 거 제재 한 번씩 당하고 막 고소 당하고 그렇게 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자국산 테레비, 자국산 세탁기는 안 팔리고 LG나 삼성께 너무 많이 팔리니까 야 너네들 환율 조작하고 있지? 라면서 겁주고 막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한때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에 공장 노릇을 했죠. 그래서 중국산 물품이 온 세상에 풀렸어요. 값싸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디플레가 생기지. 디플레. 물가가 영원히 안 오를 것처럼 2%대 또 1%대 3%가 넘질 않아. 물가가 막 오르는 게. 예, 우리가 70년대 때는요 물가가 10%가 넘을 때도 올릴 수 있었어요. 우리도 60년대 70년대는 굉장히 이렇게 불안한 나라였어요. 이렇게 자본으로 보면 물가가 15% 10몇 프로 뭐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세상에 공장 노릇을 하면서 모든 가격이 싸진 거예요. 지금도 알리, 테무 막 이렇게 하면서 싼 가격으로 막 밀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대부터는 이제 진짜 해서 우리가 신기하게도 지난 2020년까지 2000년에서 2020년까지는 물가가 안 올랐어. 물건들이 좀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 황금기라, 물류 황금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환율도 이렇게 1,200원대, 1,100원대 이런 데서 안정이 된 상태로 오래 왔죠. 그런데 2020년 갑자기 2018년부터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생기기도 했지만 2020년 코로나가 생기면서 중국의 물건들을 미국에서 관세를 막 20%, 40%, 100% 이런 식으로 관세를 때리면서 인플레가 지난 20년 동안 계속 물가는 오르지 않고 떨어지거나 평평했었는데 갑자기 인플레가 코로나 생기면서부터 갑자기 인플레가 생겼죠. 왜냐하면 이때 이렇게 물가가 안 오르니까 양적 완화를 단행해요. 양적 완화가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풀었다. 미국 연준에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풀었다. 아니 계속 풀어도 본래 돈이 많아지면 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당연히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경제 그 법칙상 한국은행에서 계속 돈을 끝없이 찍어내면 그러면 인플레가 생겨서 그냥 버스 값도 올라가고 뭣도 올라가고 뭐 핸드폰 값도 다 올라가게 되거든요. 돈이 많아지면 돈이 많이 풀면 인플레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돈이 많아지니까 시중에 돈이 흔한 거지. 그런데 20년 동안 돈을 아무리 풀어도 값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양적 완화를 더 대박적 몇 배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이제는 돈이 많아도 너무 많이 세상에 풀렸다. 미국이 완전 헬기로 다 돈을 뿌렸죠. 뭐 유럽도 그랬지, 우리나라도 그랬지, 일본도 그랬지, 다 뿌렸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인플레가 쫙 올라가는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것도 이 돈을 너무 세상에 많이 풀었어요.
우리 부동산 가격이 왜 올랐겠어? 이게 1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 되고 5억짜리 아파트가 15억이 되고 10억짜리 아파트가 30억이 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이 놀라운 마법 같은 상황이 왜 벌어졌겠어요? 이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거거든요.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젊은이들은 새 아파트를 살 수가 없을 만큼 돼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이런 인플레는 잡힐 것인가? 물론 이제 인플레가 잡혀서 9%까지 올랐다가 좀 3%까지 내려왔습니다만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되면 이게 이 3% 이하로 2%대로 떨어지기가 쉽지 않겠다. 물가가. 그리고 미국은 물가를 1% 안 떨어뜨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 물가는 계속해서 3% 이상. 그리고 인플레는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인플레가 계속 지속되면 뭐가 문제겠어요? 인플레가 계속 지속되면 금리가 안 떨어질 수도 있다. 금리 2%, 3% 주고 쓰던 시대는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금리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주택, 아파트 담보를 해가지고, 이제, 진짜 적게 쓸 때는 2%대도 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3%, 지금은 3% 무슨 3%, 다 5% 이상 쓰고, 많이 쓸 때는 6% 이상도 막 쓰는데, 언제 내리나. 캐나다가 이번에 내리고, 유럽도 내리고, 0.2%씩 내리고 그러더라고. 근데 미국은 아직도 안 내리고, 내리긴 내린다는데, 많이 내리나?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우리가 4% 이상씩 5%씩 주고 쓰는 것들은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그냥 다짐을 하고 그렇게 그걸 대비하고 살아야 되겠죠. 금리는 5%인데 우리는 돈을 빌리는 건 5% 비싸게 하는데 왜 예적금 금리는 그만큼 안 하는 거지? 아니 한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때 새마을금고에서 5%짜리 나오기도 했어 세상에. 그거 들었어야 되는데 그죠? 야 그거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왜 돈이 없는지 그리고 들을까 말까 이런 생각 왜 안 했는지 몰라. 지금은 다 없어지고 4% 미만으로 다 떨어졌어요. 3.5%, 3.7% 막 그러는데요. 그런 거는 또 이렇게 내가 자산이 많은 사람은 4%, 5% 이제 적금할 그 정도 또 많이 은행에서 억대, 2억, 10억대 이렇게 하지도 않아. 이제 한도가 있어. 1억 한도, 2억 한도, 5천만 원 한도 이렇게 한도가 있어 보면. 야, 그런데 참 그렇다.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요즘에는 이제 국채, 채권에 대해서 이제 새로 많이 열리고 막 그래요. 이번에 국가에서 우리 국채를 개인도 구입하게 해주겠다라는 방책을 내놨어요. 그거 보면 꽤 쏠깃해요. 여러분들이, 나 투자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꺼져도 돼요. 요게 꺼지면 안 되는, 요게 꺼지면 안 돼. 이제, 그 상식을 알아두세요. 예적금보다 이제, 채권에 하기가 좋은 시대가 왔다. 물론, 이제, 스님, 저는요, 이렇게, 대출을 쓰고 있는데, 대출 쓰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대출 있는 사람들은 빨리 갚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 이자가 5%가 넘으니까 빨리 가. 5%가 넘는 그런 적금 같은 건 없어 보면 그건 제한적이지. 있어도 제한적이죠. 채권 중에서는 이제 기업 채권 이런 것들 중에는 5%가 6%가 되는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런 건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냥 공부 안 해도 되는 국채 이번에 다음 달 나온다고 하는 국채. 이 국채 수익률이 3.5% 정도 돼요. 3.5에서 6 정도 돼요. 그러면 별로 안 되는 거지. 그냥 예적금하고 다른 게 뭐 있어?
라는데 이거는 복리를 해줘. 스스로 복리를 해줘. 대신에 국채 수익률이 국채 이제 듀레이션 기간이 있어요. 국채 10년물, 20년물 제한을 해줘요. 야, 이거 진짜 기분 나쁜 거다. 내가 돈을 넣는데 10년 동안 그걸 건들 수가 없다는 거잖아. 내가 500만 원 넣었는데 10년 동안 못 건드려. 야, 근데 뭐 은행에 보험에서 하는 뭐 이제 5년짜리, 10년짜리 이런 거보다 훨씬 나아요. 보험에서 하는 것들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게 얼마 안 되거든. 근데 요거는 들어봅시다. 한번 어떻게 된 건지. 10년물은 이제 내가 100만 원 넣으면 10년에는 142만 원, 144만 원인가요? 14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야, 괜찮지 않아요? 10년 뒤에 100만 원이 142만 원. 내가 1억을 넣었으면 1억 4천만 원이 되는 거야. 100만 원에서 140만 원이니까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1억을 넣었는데 1억 4천 세금 15.4% 세금 내야 되거든. 세금 제하면 1억 3,700만 원. 내가 1억을 넣었는데 1억 3,7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거 괜찮지 않아요? 10년 넣으면? 아니, 이제 그냥 이런 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있다는 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엉뚱한 투자를 안 할 수 있어요. 엉뚱한 투자. 20년 거는 20년 넣으면 100%, 99%. 20년 거는 1억 넣는데 2억 받는 거야. 야, 이거 괜찮지 않아요? 야,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난 스님 저 대출 많은데요. 대출 많으면 갚으세요. 그게 이익입니다. 대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10년물 할래요, 20년물 할래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출 있는데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하겠어요? 내 자식에게 좀 줘야 되겠다. 내 자식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얘가 자산 운용을 못 할 것 같아. 이 자산 운용이 쉬운 게 아니잖아. 그럼 내가 이 아들이 지금 30살인데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나이 50대 뭐 그런 거 정도? 내가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야. 하여간 이걸 알아두는 건 좋아요. 왜냐면 1억 4천이 된다라는 게 가장 이거는 100%거든요. 100% 너무 확실한 거잖아.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면 1억어치 사면 5천만 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1억이 5천만 원이 되는 이런 마법이 생겨요. 우리는 2억이 되길 바래서 이제 아파트를 사거나 주식을 사긴 하지만 반대로 1억 5천만 원이 되거나 심지어 아파트는 팔리지도 않는 경우가 생겨요. 안 팔려 막 그렇지. 그런데 요거는 10년 지나면 안전하게. 왜 1억 4천이 되는 거냐면 수익률이 3.5%지만 계속 복리로 쏟아지고 눈덩이처럼 커져서 10년 후에는 이렇게 40%가 넘는 수익률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것이 모든 투자의 가장 근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100%의 확률, 이 100%의 확률보다 나는 이거보다 더 낮게 이거보다 더 나은 걸 투자할 수 있다. 이게 내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나중에 팔면 1억 원짜리 사가지고 2억에 팔면 그러면 되겠다라고 그런 확신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1억짜리가 2억짜리 되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인구가 적어지고 경제가 어쩌고 해서 불가능하고 지금도 1억짜리, 2억짜리, 2억이 2억짜리 아파트로 변하는 1억짜리 땅이 2억짜리로 땅이 변하는 게 거의 없어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어떤 투자도 이것보다 더 나은 투자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혹시라도 이제 1억 저한테 맡기면 제가 월 3%씩 해줄게요. 이런 말 전혀 듣지 말아요. 이건 진짜 나쁜 겁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은 금으로 한다, 어떤 분은 주식으로 한다, 어떤 분은 부동산으로 한다. 이렇게 혹시라도 내가 당했다면 나만 바본가? 내가 상담을 해보니까 나만 바보가 아니라 그 주부들 중에 그런 분이 한 20%는 되는 것 같아. 그냥 최소 20%가 말은 못하고 다 끊고 알면서 나 그런 적 있어요 라고. 진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다 이런 원리들을 잘 몰라서 생기는 일이죠. 그런 투자의 원리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고 벌써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